새하얀 실크 드레스가 바닥에 끌릴 때마다 차가운 대리석의 한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듯했다. 한지수, 22살의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독히도 화려한 감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티아라는 그녀의 꿈의 무게를 비웃듯 머리 위에서 차갑게 빛났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베일은 마치 그녀의 미래를 가려버리는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을 울었는지 이미 눈물샘은 마른 지 오래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달 전, 아버지 한영진 회장이 서재로 그녀를 불렀던 그날 밤이었다. 태하그룹의 총수인 그는 감정이라곤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통보했다. 성진그룹 강민혁 실장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 다음 달 안에 식을 올릴 거다. 지수는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연극영화과 오디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단 하나의 꿈, 배우가 되겠다는 그녀의 열망은 아버지의 냉혹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쓸데없는 소리. 네가 감히 태하 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었느냐. 네 결혼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태하와 성진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사업이다. 지수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사랑하지도 않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녀의 애원은 차가운 서재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한영진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딸의 절규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자식에 대한 애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계산과 야망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사랑, 그딴 유치한 감상으로 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순 없다. 강민혁 실장은 성진의 유일한 후계자다. 이 결혼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네가 그깟 광대노름으로 벌어들일 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는 광대노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수의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 아팠다. 그녀의 꿈은 아버지에게 그저 천박한 놀이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의 방은 감시당했고 휴대전화는 빼앗겼으며 유일한 친구였던 연기학원 동기들과의 연락도 모두 차단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저항하려 했지만 거대한 태아그룹이라는 성벽 앞에서 그녀의 반항은 모래알처럼 무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품이 되어 경매장에 올려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최고가에 낙찰되어 팔려 나가는 날이었다. 웨딩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장엄하지만 슬픈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그녀를 옥죄는 이 남자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위선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영진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적인 거래를 성사시킨 사업가의 흡족함만이 감돌았다. 버진 로드 저편에 오늘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남자 강민혁이 서 있었다. 최고급 슈트를 빼입은 그는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지루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마치 값비싼 인형을 하나 배달받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수는 그가 자신을 한 번도 여자로 혹은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한 적이 없음을 직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재단으로 나아가는 동안 지수는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정재계의 거물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축하가 아닌 두 거대 그룹의 결합을 확인하러 온 비즈니스맨들의 냉철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이곳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거대한 인수합병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증표는 바로 한지수, 그녀 자신이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지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있었다.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한지수 양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강민혁은 망설임 없이 심지어 약간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이제 지수의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아버지가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대답해라.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텅 빈 객석의 한 지점을 향했다. 그곳에 만약 그녀가 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서 있었을 무대가 보였다. 환한 조명 아래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네, 그 한마디로 그녀의 22해 인생은 완벽하게 부정당했다. 한지수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성진그룹 강민혁 실장의 아내라는 새로운 족쇄가 채워졌다. 화려한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고 곧바로 이어진 피로 연장에서 지수는 철저하게 방치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떠들기에 바빴고 한영진 회장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연회장의 이물질일 뿐이었다. 그때 강민혁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표정이 왜 그따위야. 오늘 네가 주인공이라고. 웃어. 장인어른 체면이 있지.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 네가 배우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하, 웃기지도 않아. 내까짓게 뭘 한다고. 얌전히 인형처럼 있다가 나중에 성진그룹 안주인 노릇이나 잘하라고. 알겠어? 그의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지수의 가슴에 밝혔다. 내까짓게 광대노름. 아버지와 이 남자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로 그녀의 꿈을 짓밟는단 말인가.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이 치욕을, 이 냉혹한 얼굴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대신해 마련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민혁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지수를 짐짝처럼 침대에 내던졌다. 네가 아무리 태아그룹 딸이라도 이제 넌 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지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을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지수는 눈물을 닦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결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아버지가 자신을 상품으로 팔아넘겼고 남편이라는 자가 자신을 인형으로 취급했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 반드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한 저들에게 오늘 내가 느낀 이 절망과 치욕을 몇 배로 돌려줄 것이다. 배우가 되겠다는 꿈은 짓바렸지만 연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그녀의 삶 자체가 거대한 무대가 될 터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내,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해야 했다. 그것이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랐다. 5년, 아니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릴 것이다. 한영진 회장과 강민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두 남자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그날을 위해 22살 한지수의 심장은 그날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심장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 서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인파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엄청난 수의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세례가 오직 한 곳, 입국 게이트만을 향해 있었다. 유나, 유나. 팬들의 간절한 외침과 기자들의 흥분된 고함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유나 씨, 8년 만에 국내 복귀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리우드에서의 성공 비결이 대체 뭡니까? 차기작으로 마지막 황후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그 소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며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드디어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고 모든 이가 숨죽인 순간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같이 검은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검은색 선글라스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가늘지만 탄탄한 몸매를 드러내는 동시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가 바로 지난 5년간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뒤흔든 현존하는 가장 신비롭고 완벽한 여배우 유나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했고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순간적으로 공항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8년 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영혼 없이 재단으로 향하던 무력한 22살의 한지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완벽하게 재련된 강철검 유나 자신이었다.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은 정확히 3년 만에 끝났다. 강민혁의 끝없는 경멸과 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그리고 한영진 회장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한지수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녀는 모두를 속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감시가 느슨해진 어느 날, 그녀는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하그룹과 성진그룹은 자신들의 체면을 구긴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야 했다. 그들이 한지수를 찾는 동안 그녀는 이미 바다를 건너 낯선 땅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한지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유나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유일한 나라는 뜻을 담아 스스로 지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작은 연기 학교에 등록했고 굶주린 짐승처럼 연기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절박함과 짓밟였던 재능은 낯선 땅에서 비로소 폭발했다. 작은 연극 무대의 단역에서 시작해 독립 영화의 조연, 그리고 마침내 한 거장 감독의 눈에 띄어 상업 영화의 주연 자리를 꿰찼다. 그녀의 연기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신비로운 동양적인 마스크와 폭발적인 연기력은 할리우드마저 매료시켰다. 유나는 그렇게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8년 만에 귀환. 그녀가 선택한 복귀작은 제작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사극 마지막 황후였다.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황후,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 자신의 존엄과 나라를 지키려 했던 여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다. 유나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이 역할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임을 직감했다. 유나의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연예계는 물론 재계까지 들썩였다. 그녀의 이름값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그녀가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투자가 몰렸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금이 환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신의 강림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재앙의 서막이었다. 공항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열었지만 기자들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유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중년의 기자가 경호원의 저지를 뚫고 그녀의 팔을 거의 붙잡을 듯이 다가왔다. 그 순간 유나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기자를 바라보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8년 전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던 그 순진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기자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기자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유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길을 비켜주시죠. 공식적인 이야기는 제작 발표회에서 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유나는 선글라스를 다시 고쳐 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매니저 김 실장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아티스트가 많이 피곤하십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 실장은 유나가 해외에서 무명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해온 유일한 측근이었다. 그는 유나의 어두운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단 한 번도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지키고 지원할 뿐이었다. 그는 유나가 한지수였던 시절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유나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 시각, 태아그룹 회장실. 한영진 회장은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인수합병 서류에 결제 사인을 하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방금 뜬 연예계 속보입니다. 오늘 유나라는 배우가 입국했는데 반응이 대단합니다. 한영진은 귀찮다는 듯 화면을 힐끗 보았다. 화면에는 여신 유나 8년 만에 금의 환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공항을 마비시킨 유나의 사진이 떠 있었다. 한영진은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광대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군. 시끄럽게 그는 유나라는 이름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8년 전 가문을 배신하고 도망친 딸 한지수는 그에게 이미 호적에서 파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전략기획실. 강민혁 실장은 여전히 오만하고 방탕한 모습 그대로 지루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8년 전 아내였던 한지수의 실종은 그에게 잠시의 골칫거리이자 불쾌함이었을 뿐 그는 곧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며 사냥을 즐겼다. 그의 비서가 회의 중간에 들어와 귓속말을 했다. 실장님, 오늘 유나라는 배우가 입국했습니다. 업계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강민혁은 유나라는 이름에 잠시 흥미를 보였다. 그는 최근 그녀가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를 인상 깊게 본 참이었다. 꽤 매력적이고 도도해 보이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래?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더군. 저녁 약속이나 한번 잡아봐. 안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황후 투자사 중에 우리도 지분이 좀 있으니 인사 정도는 나눠야지. 그의 입가에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공항을 빠져나온 검은색 배난.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8년 만의 서울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고국이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김 실장이 백미러로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바로 호텔로 가겠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황후. 이 영화는 단순한 복귀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한영진과 강민혁을 그 무대 위로 기꺼이 끌어올릴 생각이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높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그녀는 8년 전 치욕의 결혼식 날 밤 강민혁이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까지 게. 광대노름, 아버지 한영진이 경멸하던 그 단어들. 유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광대노름.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신들이 짐승처럼 짓밟았던 그 광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배는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8년 만에 잿더미 속에서 돌아온 불사조.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그 화려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마지막 황후의 제작 발표회 겸 투자자 파티는 영화의 거대한 스케일을 증명하듯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려 진행되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 영화계 거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한데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억눌린 욕망, 그리고 날카로운 비즈니스적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이 거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여러 금융사와 기업들이 얽혀 있었지만 가장 큰 두 축은 단연 태아그룹과 성진그룹이었다. 한영진 회장은 영화산업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강민혁은 문화사업 투자라는 구실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에게 이 영화는 또 하나의 사업 포트폴리오이자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영진 회장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의 인사들과 가벼운 목례를 나누었다. 그는 이런 시끄럽고 천박한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태아의 이름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 이상 총수가 직접 얼굴을 비추는 것이 격에 맞다고 생각했다. 그의 옆에 선 강민혁은 물 만난 고기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름다운 여배우나 아나운서들에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 8년이 흘렀어도 그의 그 천박한 탐욕은 변함이 없었다. 지루하군. 저기 저 신인 배우 꽤 괜찮은데? 강민혁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옆에 선 한영진에게 귓속말을 했다. 한영진은 그런 그를 경멸스럽다는 듯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록 지금은 사업적 파트너로 묶여 있지만 그는 속으로 이 경박한 사위를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다. 8년 전 쓸모없던 딸을 치워버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잠시 멎고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마지막 한 분, 영화 마지막 황후의 타이틀롤, 세계적인 스타 유나 씨를 소개합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입구로 향하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정적 속에서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유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공항에서의 검은 정장과는 정반대로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완벽하게 흘러내리는 짙은 와인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 부분이 깊게 파여 그녀의 결점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를 드러냈고 칠흑 같은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가늘고 긴 목선을 강조했다. 그녀는 어떤 보석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장내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을 넘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함과 신비로운 깊이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8년간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련된 강철과도 같은 아우라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듯 우아했다. 강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저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의 심장이 저급한 흥분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밤 저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 도도한 표정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가학적인 욕망이 솟구쳤다. 한영진 회장 역시 유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강민혁과는 달랐다. 그는 유나라는 배우가 가진 상품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 정도의 존재감이라면 500억 투자가 아깝지 않겠군. 그는 유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유나는 영화를 성공으로 이끌 가장 비싼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8년 전 자신이 내다버린 딸의 그림자를 단 1초도 발견하지 못했다. 유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 속에서 정확하게 두 남자의 위치를 파악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8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두 개의 얼굴. 하나는 자신을 광대라 부르며 경멸했던 아버지. 하나는 자신을 인형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남편. 그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영화의 감독과 제작자가 먼저 유나에게 다가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유나는 가벼운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저편에서 자신을 노골적으로 훑어보고 있는 강민혁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이 그녀의 곁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유나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듯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연기의 일부일 뿐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강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면 어떤 여자든 넘어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웨이터를 멈춰 세우고는 가장 비싼 와인 두 잔을 집어들고 유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나 씨,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끈적한 욕망을 유나는 역겨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냈다. 유나는 그를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8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오만함과 경박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성진그룹의 강민혁 실장입니다. 이번 영화의 공동 투자자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듯 이름을 강조했다. 유나는 그가 건네는 와인잔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그를 응시했다.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강민혁은 순간 당황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놀람 혹은 반가움, 적어도 아첨 섞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거리에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투자자시군요. 유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음을 뚫고 강민혁의 귀에 정확하게 밝혔다. 좋은 영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강민혁은 생각지도 못한 무시에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강민혁을 무시해? 그는 다급하게 유나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드레스에 닿기 직전 유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변했다. 강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낮아졌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배우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투자자의 행동 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그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쏠렸다. 강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이런 식의 모욕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나는 그저 침묵을. 그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유나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저는 연기에만 집중합니다. 침묵은 제 담당 매니저와 상의해 주시죠. 그녀는 김 실장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강민혁을 향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혹시 제가 연기 외에 다른 서비스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진그룹의 투자자님,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비스라는 단어에 담긴 노골적인 경멸과 비아냥,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이 세계적인 여배우에게 스폰서 제의를 하려다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완벽한 굴욕을 맛보았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영진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멍청한 강민혁의 행동에 혀를 찼지만 동시에 유나라는 여배우의 대처 능력에 흥미를 느꼈다. 보통 내기가 아니군. 저런 배짱이 있으니 저 자리까지 올라갔겠지. 그는 강민혁을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가 직접 나섰다. 자신이 이 판의 주인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한영진 회장이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다.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장내에 낮게 울렸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8년 만에 자신의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 그녀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조여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태아그룹 한영진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투자자이기도 하지요. 한영진은 마치 왕처럼 그녀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권위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를 기대했다. 유나 씨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영화를 맡아주어 고맙소.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다. 유나는 한영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그 냉혹한 눈빛과 오만함은 8년 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굴복이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마지막 예의와도 같았다. 회장님의 명성 역시 익히 들었습니다. 유나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시는 분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배우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정중했다. 한영진은 그녀의 그 텅 빈 듯한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아주 불쾌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이 짓밟아버린 무언가를 보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좋은 자세요.
태아의 명성에 쫄딱 망신을 안기지 않으려면 그 각오가 단단해야 할 거요. 그는 경고인지 격려인지 모를 말을 던지고는 그녀를 지나쳐 가버렸다. 유나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손톱이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첫 번째 만남.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욕망을 드러냈고 한영진은 그녀에게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8년 전 자신들이 죽인 한지수가 유나라는 이름의 여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파티는 다시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유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홀로 고요한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제 시작이야, 한지수.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릴 거야. 당신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 붉은 액체가 마치 그녀가 앞으로 흘리게 될 피처럼 보였다. 영화 마지막 황후의 첫 촬영날이 밝았다. 경기도 외곽에 거대하게 지어진 궁궐 세트장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제작진과 배우들을 압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였지만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유나라는 월드스타와의 작업이라는 압박감의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명준 감독은 날카로운 눈으로 세트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다. 유나는 촬영 시작 2시간 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화려한 황후의 대례복을 입고 복잡한 가채를 올린 그녀의 모습은 이미 완벽한 마지막 황후 그 자체였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대본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자신의 감정선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마치 날카롭게 벼린 칼날 같아서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다. 첫 촬영은 황후가 적국의 침략 앞에서 대신들과 대립하는 장면이었다. 큐. 이명준 감독의 사인과 함께 유나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평온함은 사라지고 절망 속에서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군주의 고뇌와 분노가 그녀의 온몸에서 터져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세트장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과 위엄을 담고 있었다. 감히 짐의 나라를 적에게 넘기려 하는가. 유나의 대사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8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지수의 절규이자 8년 후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유나의 선전포고였다. 상대 배우였던 베테랑 연기자조차 그녀의 기에 눌려 순간 대사를 잊어버릴 정도였다.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기에 빠져들었다. 컷, 오케이. 이명준 감독은 모니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완벽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이었다. 그는 유나가 왜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는지 단박에 깨달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는 방법을 아는 진정한 프로였다. 감독의 얼굴에 촬영 시작 후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나의 연기는 매일같이 레전드를 갱신했고 스태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 소식은 당연히 투자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민혁만은 이 상황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파티에서의 굴욕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유나가 성공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그 유나라는 여자, 아직도 그렇게 콧대가 높아?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촬영장에서의 평판은 거의 신격화될 수준입니다. 사생활도 워낙 깨끗해서. 강민혁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집어던졌다. 깨끗해. 웃기지 마. 세상에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 아니, 없으면 만들어. 그의 눈이 번뜩였다. 저렇게 잘난 척하는 여자는 한번 제대로 꺾어줘야 해. 그래야 내 말을 듣지.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유나를 어떻게든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영화 제작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 촬영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와이어 액션이랑 화제씬이 있다고? 강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 재미있겠군.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정신이 좀 들려나? 너무 티나게 하지는 말고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해. 카메라가 돌아갈 때 그녀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말이야.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도도한 여신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일주일 후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궁궐 화재 및 탈출 장면 촬영이 시작되었다. 세트장에는 실제 불길이 타올랐고 유나는 황후가 불타는 궁을 탈출하며 적군에게 마지막 일가를 날리는 감정적인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스태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와이어에 몸을 맡겼다. 강민혁이 매수한 스태프는 아무도 모르게 유나의 와이어 안전고리 중 하나에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두었다. 당장은 버티겠지만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끊어질 수도 있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또한 그는 특수효과팀에 압력을 넣어 약속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을 불길에 섞어 넣었다. 이것이 강민혁의 복수 방식이었다. 액션, 감독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유나는 불길 속을 달려가며 절규했다. 나는 이 나라의 황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궁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가 정해진 위치에서 와이어를 타고 뛰어내리며 다음 대사를 외치려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약속된 것보다 훨씬 거대한 화염이 폭발하듯 유나를 덮쳤다. 동시에 그녀의 몸을 지탱하던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파직 하는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안전고리 하나가 터져나갔다. 유나의 몸이 순간 균형을 잃고 5미터 아래의 매트리스가 아닌 딱딱한 세트 바닥을 향해 무방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험해, 유나 씨. 스태프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명준 감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컷, 컷, 당장 불 꺼. 의무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민혁의 하수인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몰래 미소를 지었다. 저 여배우의 경력도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8년 전 지옥 같은 호텔방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 여기서 무너지면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이대로 떨어지면 죽거나 크게 다친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돌려 추락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카메라를 정확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죽음을 목전에 둔 황후의 처절한 분노와 체념, 그리고 마지막 존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원래 대본에 없던 대사를 외쳤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쿵. 유나는 보호 매트가 깔리지 않은 세트의 가장자리에 그대로 떨어졌다.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꿰뚫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숨을 내뱉듯 쓰러졌다. 완벽한 황후의 죽음 그 자체였다. 세트장은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스태프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것은 사고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본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연기였다. 이명준 감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카메라 감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독님, 방금 다 찍혔습니다. 완벽하게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 실장과 스태프들이 유나에게 달려갔다. 유나 씨, 괜찮아요? 유나는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겨우 눈을 떴다. 그녀는 김 실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요. 갈비뼈가 좀 아픈 것뿐. 절대 병원에는 알리지 마요. 촬영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경미한 촬영 사고로 보고되었지만 현장에 있던 강민혁의 하수인은 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실패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사고를 연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감독은 오히려 그녀를 영웅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전화를 끊고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다. 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정도의 사고였으면 공포에 질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연기로 승화시켰다고?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8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분노를 불태우던 한지수의 그 눈빛.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나의 그 차가운 침착함,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강인함, 그리고 파티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당장 유나라는 여자의 과거를 싹 다 뒤져 8년 전, 아니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한편 한영진 회장 역시 이 사고 소식을 보고받았다. 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강민혁, 그 멍청이가 또 무슨 짓을 벌였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사고의 배우가 아니라 유나의 대처 방식에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도 신음 한 번 안 하고 촬영을 마쳤다고? 한영진은 유나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완벽하게 다른 얼굴, 완벽하게 다른 이력. 하지만 그 사진 속에 텅 빈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을 자극했다.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반항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린 쓸모없던 딸아이의 그 도끼 어린 눈빛을. 비서실. 유나라는 배우의 출입국 기록부터 데뷔 전까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지금 당장 두 남자의 의심이 드디어 칼끝이 되어 유나를 향하기 시작했다. 강민혁과 한영진 회장이 동시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은 유나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8년 전 한지수가 사라진 직후의 행적은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한국을 빠져나갔는지, 어디서 그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성형수술을 하고 신분 세탁을 했는지 모든 것이 완벽한 미궁속이었다. 유나의 공식적인 이력은 5년 전 유럽의 작은 독립영화제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전부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강민혁은 조사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5년 전 이전의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비서는 덜덜 떨며 대답했다. 유럽과 미국 쪽의 기록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지나 가족 관계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한영진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비서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확인 불가뿐이었다. 회장님, 유나라는 존재는 마치 8년 전
한지수 사모님이 사라진 시점과 맞물려 기획된 유령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한영진은 눈을 감았다. 그 불쾌한 기시감, 그 오만함조차 얼어붙게 만들었던 차가운 눈빛, 설마 했던 의심이 점점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유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부러진 갈비뼈에 붕대를 감은 채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와이어 사고는 명백히 강민혁의 짓이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자신을 꺾어 누르려는 유치한 발악이었다. 유나는 이명준 감독에게는 연기 열정으로 인한 부상으로 둘러대고 촬영 스케줄을 감정 연기 위주로 잠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위험하니까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죠. 내가 누구인지.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들은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는 의심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실수를 만들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이 실수를 하길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 나를 막으려 하길 바라요. 그녀는 김 실장에게 하나의 계획을 지시했다. 다음 날 촬영은 황후가 적들에게 포위된 궁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어린 시절 어머니의 유품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 지극히 감정적인 장면이었다. 대본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유나는 이명준 감독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감독님, 이 장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소품을 하나 써도 될까요? 황후의 절박함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명준 감독은 이미 유나의 연기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다. 유나 씨가 준비한 거라면 뭐든 줬소. 그게 뭡니까? 유나는 작은 비단 상자를 열어 빛바랜 붉은색의 작은 복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다.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지만 한쪽 귀퉁이가 살짝 해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명준 감독은 그 복주머니가 뿜어내는 기묘한 아우라에 감탄했다. 좋소, 아주 좋아, 이걸로 갑시다. 유나는 아무도 모르게 그 복주머니를 꽉 쥐었다. 그것은 8년 전 한지수가 유일하게 가지고 도망쳤던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다. 유나는 차가운 궁의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복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담겨 있는 듯 처연하면서도 결연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클로즈업된 카메라가 유나의 흔들리는 눈빛과 그녀의 손에 들린 복주머니를 번갈아 비추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그 작은 복주머니의 낡은 질감, 그 세 가지가 어우러져 스크린을 압도하는 슬픔과 결의를 만들어냈다. 컷, 완벽해. 이명준 감독은 감격에 차 소리쳤다. 그 시각, 성진 그룹 회장실. 강민혁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촬영 원본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의 연기는 그가 보기에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때 카메라가 유나의 손에 들린 붉은색 복주머니를 클로즈업했다. 이게 뭐야? 강민혁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 하지만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위에 수놓아진 희미한 매와 자수와 해진 귀퉁이를 비추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8년 전 결혼식 날 밤 한지수가 짐을 싸서 도망치려다 그에게 붙잡혔을 때 그녀가 필사적으로 품에 숨기려 했던 바로 그 복주머니였다. 그는 당시 그게 뭐냐고 비웃으며 그것을 빼앗아 불 속에 던지려 했다. 한지수는 처음으로 그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어머니 유품이란 말이야. 그는 그녀의 절박한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결국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 그런데 저게 왜 유나의 손에 있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불가능한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의 나측은 눈빛, 와이어 사고에도 굴하지 않던 그 도끼, 자신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한지수만이 가질 수 있는 저 복주머니,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8년 전 폐업한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진료 기록입니다. 당시 화재로 다 소실된 줄 알았는데 용케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비서가 책상 위에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펼쳐놓았다. 하나는 8년 전 앳되고 절망에 차 보이지만 분명한 한지수의 얼굴이 담긴 수술 전 사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나의 현재 프로필 사진이었다. 얼굴형, 코, 입술, 모든 것이 미세하게 변해 완벽하게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 한 곳,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그 깊은 절망과 타오르는 분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 눈, 유나가 한지수라고? 강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회장실. 한영진 회장 역시 비서실로부터 올라온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와이어 사고의 배후를 추적한 결과 성진그룹 강민혁 실장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영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멍청한 놈. 고작 여배우 하나 처리하자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 현장에서 유나 씨가 개인 소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태블릿 PC로 현장 스틸 사진을 띄웠다. 한영진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나의 손에 들린 붉은색 복주머니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아내 지수의 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폐물함에 있던 것이었다. 그녀가 죽기 전 어린 지수에게 이건 엄마의 분신이야라며 손에 쥐어주던 것을 그도 똑똑히 기억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의 흔적, 그게 왜 저 여자의 손에 있는가? 강민혁이 유나를 죽이려 했다. 유나는 한지수의 유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나의 눈빛은 8년 전 집을 나가기 직전 자신을 노려보던 딸의 그 눈빛과 똑같았다. 한영진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지수. 그의 입에서 8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한영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재앙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의 성에 입성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한기였다. 그녀는 연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다. 호텔 스위트룸.
유나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김 실장에게서 방금 문자가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복주 어머니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의 보고도 거의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땡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이제 막이 올랐어요. 그녀가 차갑게 속삭였다. 내 무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버지. 그리고 여보, 마지막 황후의 시사회 날이 밝기 전 대한민국 연예계는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맞았다. 데이 자정. 인터넷의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유나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충격. 여신 유나의 과거. 할리우드 진출은 스폰서 덕. 유나. 무명 시절 매춘 의혹. 진실은? 그녀의 과거는 모두 거짓? 유령 여배우의 실체. 기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터져나왔다.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들과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가 곁들여졌다. 유나가 유럽에서 무명 생활을 할 당시 거물급 제작자들의 특별한 파티에 참석했으며 그 대가로 배역을 따냈다는 지독하게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영진 회장과 강민혁의 합작품이었다. 그들은 유나가 한지수임을 확신한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비틀린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자신들을 속이고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와 복수를 꿈꾼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과 자본을 투입해 유나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태아그룹의 비밀스러운 비상대책실. 한영진과 강민혁은 밤을 새워가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여론 반응을 보고받고 있었다. 현재 유나에 대한 비난 여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강민혁이 만족스러운 듯 위스키 잔을 흔들었다. 꼴 좋군. 감히 누구한테 덤벼들어? 이제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그저 추잡한 여자의 발악으로 치부할 거요. 장인어른. 한영진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시사회, 그 자리가 진짜 전쟁터가 될 거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든 저 계집이 마이크를 잡지 못하게 해. 아니, 잡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그는 이미 시사회 현장에 모든 수를 써두었다. 그들의 돈으로 매수된 기자들이 유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사회가 열리는 거대 영화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유나의 팬들은 충격에 빠져 울부짖었고 반대편에서는 그녀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광기에 찬 듯 소리쳤다. 김 실장은 방탄 처리가 된 배난에서 창백한 얼굴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건 지옥입니다. 유나는 화려한 시사회 드레스가 아닌 검은색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8년 전의 절망도 며칠 전의 고통도 아닌 완벽한 무의 상태였다. 지옥은 저들이 오늘부터 가게 될 곳이죠. 김 실장님, 가요. 배우는 무대에 올라야죠. 그녀가 차문을 열고 내리자 수천 개의 플래시가 마치 폭탄처럼 그녀를 향해 터졌다. 유나 씨, 소문이 사실입니까? 몸 팔아서 스타 된 거 맞아요?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유나는 아무런 대답도 표정 변화도 없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붉은 카펫을 걸었다. 그 걸음은 도망이 아니라 마치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장수의 행차와도 같았다. 시사회장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명준 감독과 동료 배우들은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었다. 투자사 관계자들은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취소하고 싶다는 듯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유나가 무대 중앙 기자회견 테이블에 앉아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강민혁이 미리 매수해둔 한 연예부 기자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일어섰다. 유나 씨,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과거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신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그 질문은 신호탄이었다. 모든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비난 여론을 확정짓고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한영진과 강민혁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이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끝났군. 강민혁이 웃었다. 이제 저기서 울고불고 하며 부인해봤자 늦었어. 한영진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유나가, 아니 한지수가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천천히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녀는 방금 질문을 던진 기자를,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카메라를 차갑게 응시했다. 해명이라.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유나라는 배우의 과거, 스폰서, 매춘, 그 모든 것.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가 어떻게 부인할지 혹은 인정할지 지켜보았다. 유나는 희미하게, 그러나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소문들은 사실입니다. 장내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조차 웅성거렸다. 뭐라고? 이명준 감독은 자리에서 쓰러질 듯 했다. 강민혁은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 내어 웃었다. 미쳤군. 저 여자 제 입으로 인정했어. 하지만 한영진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유나의 그 미소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유나라는 인물은 어차피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니까요. 그 허상에 어떤 과거를 더 씌우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순간 유나가 결정타를 날렸다. 제 본명은 유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태하그룹 한영진 회장의 딸이자 성진그룹 강민혁 실장의 전 부인이었던. 그랜드 볼룸은 그 순간 정지했다. 시간과 공기,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유나, 아니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태하그룹, 성진그룹, 전 부인,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에서 이 장면을 보던 강민혁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박살났다. 한영진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저 미친. 한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포디움 앞으로 걸어 나왔다. 8년 전 저는 아버지 한영진 회장에 의해 꿈을 짓밟히고 오직 두 그룹의 사업적 야합을 위해 성진그룹 강민혁에게 강제로 팔려가듯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배우 유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한지수의 목소리였다. 당신들이 오늘 본 그 추악한 과거라는 기사들은 바로 저 두 남자가 한지수의 입을 막기 위해 유나에게 덮어 씌운 가짜입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해명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영화 상영을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김 실장이 노트북에 엔터키를 눌렀다. 스크린에 뜬 것은
영화 예고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 전 결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태아그룹과 성진그룹 간의 비밀이면 계약서였다.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적인 자산 승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지수와 강민혁의 결혼이 합법적인 위장막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것은 강민혁이 비명을 질렀다. 당장 방송 중단시켜. 당장. 한영진은 이미 전화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때는 늦었다. 이 생중계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 다음으로 강민혁의 폭력적인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한영진이 그녀를 어떻게 감시하고 억압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스크린에 띄웠다. 저는 지난 8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지수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닌 승리의 눈물이었다. 저들은 저를 상품으로 팔았고 인형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들의 추악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방금 검찰과 모든 언론사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장례는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처럼 터졌다. 한지수 씨, 사실입니까?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지수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비추는 수많은 카메라 중 정확하게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경악하고 있을 두 남자를 향해 붉은 생중계 램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리고 강민혁 씨.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들이 경멸하던 그 광대 노름, 재밌게 보셨나요? 이것이 당신들의 마지막 황후가 준비한 당신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친 순간 시사회장 밖에서부터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태아와 성진, 두 거대한 성을 향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한지수의 폭탄 선언이 끝난 순간 시사회장은 거대한 폭발의 진원지가 되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카메라는 광란의 불빛을 터뜨렸다. 한지수 씨,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태아와 성진의 비자금 내역이 맞습니까?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함과 질문 속에서 한지수는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정문이 열리고 방금 전 그녀가 보낸 증거 자료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이 모든 장면은 한영진과 강민혁이 손쓸 틈도 없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두 제국이 한 여자가 8년간 준비한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아그룹 회장실. 한영진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들이닥치는 수사관들과 그 혼돈의 중심에 선 딸의 차가운 얼굴을 그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회장님, 검찰입니다. 비서실장이 공포에 질려 외쳤지만 한영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광대이자 상품에 불과했던 딸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영진 회장님이시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영진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스크린 속의 한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8년 전 자신에게 애원하던 그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자의 차가운 환희의 눈빛이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막아. 당장 저 방송 꺼. 저것들 다 막으라고. 그는 비밀 금고에서 닥치는 대로 돈다발과 여권을 챙겨 넣었다. 그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그곳을 미리 지키고 있던 수사관들과 마주쳤다. 강민혁 씨, 어딜 가십니까? 그는 짐승처럼 저항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따위가 감히 날.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무의미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8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인형이라고 불렀던 그녀가 자신의 목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아 넣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은 한지수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불법 승계와 비자금, 그리고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극, 여론은 폭발했다. 태아와 성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이 혼돈 속에서 영화 마지막 황후는 예정대로 개봉했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지수라는 인물이 겪어낸 실제 고통과 그녀의 복수를 목격하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영화 속에서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했던 황후의 모습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지수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영화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다. 한지수의 대사 하나하나는 그녀가 현실에서 외치고 싶었던 말들로 재해석되었다. 그녀가 와이어 사고에서 부상을 입고도 촬영했던 그 처절한 죽음의 장면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영화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황후는 1,000만 관객을 넘어 역대 박스오피스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영진과 강민혁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생중계되었다. 그들이 빼돌린 천문학적인 금액과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한지수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법정에 설 때마다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다. 한영진과 강민혁은 8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늙어버린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한영진, 징역 25년, 피고인 강민혁, 징역 18년. 법봉 소리와 함께 두 남자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다. 한지수는 그날 법정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납골 땅을 찾았다. 그녀는 8년 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그 붉은 복주머니를 조용히 꺼내 어머니의 사진 앞에 놓았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복주머니 옆에 마지막 황후의 영화 포스터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1년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모두의 예상대로 마지막 황후는 작품상, 감독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그리고 마지막 여우주연상 후보가 발표되었다. 여우주연상, 마지막 황후, 유나. 장내에 폭발적인 환호와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지난 1년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는 여전히 유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8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트로피를 건네받았다. 무거웠다.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8년의 세월만큼이나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비추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 너머를 응시했다. 8년 전, 저는 제 이름과 꿈, 그리고 제 삶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상품이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제 자신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이 트로피는 유나가 아닌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받고 싶습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과 꿈을 잃어버린 채 자신만의 무대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세상의 모든 한지수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한지수. 아니, 유나.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최고의 여신 배우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